안녕하세요, 썰밤 시청자 여러분. 쿠팡보다 훨씬 저렴한 썰밤몰을 오픈했습니다. 명절날 좋은 분들께 선물하기 너무 좋은 프리미엄 6년근 홍삼 농축액 원 플러스 원. 쿠팡 최저가 69,900원, 썰밤몰에서는 4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아니, 평범했다는 건 이제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며 제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닥쳤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아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아내가 최고의 여자였어요. 제가 일에 정신이 팔려 집을 자주 비워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고, 시댁 눈치 보느라 고생해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여자 하나 믿고 소처럼 일하며 젊은 시절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으며 저는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안다는 게 가능한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20년 넘게 살아도 몰랐던 게 바로 아내의 마음이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니 또 혈압이 오르고 손이 떨리네요. 자, 그럼 제가 눈 감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줄곧 해외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안 가본 데가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덕분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투정 부린 적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둔 가장이었으니까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이 악물고 뛰어야 했죠. 항상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한 달의 절반은 출장.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아내가 혼자 딸을 건사하며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줬어요. 아내와는 20대 중반의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그랬답니다. 얌전해 보이는 얼굴에 웃는 모습이 참 예뻤거든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더라고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다는데 그 힘든 환경에서도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우리 순자 잘 부탁하네. 애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 결혼하고는 꼭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게. 저는 그날 장모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장모님께 효도하고 아내도 웃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 부부로 산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식 낳고 살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동안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맨날 출장이라 살림과 아이 육아는 전부 아내 몫이었어요. 딸아이 건사하며 살림하고 시댁 챙기며 정신없이 살았죠. 남편 없는 날이 허다한데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래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자기 고생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저를 언제나 환한 얼굴로 맞아주기만 했죠. 자기야, 이번에도 정말 수고했어. 배고프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가장이 그렇겠지만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일이 잘 되는 법이거든요. 저와 아내는 서로 언성을 높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걸 손에 꼽을 정도로만 했으니까요. 물론 의견 충돌이야 있었겠지만 큰 언쟁은 피했습니다.
서로 맞춰가고 조심하며 지낸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부부라고 믿으면서요. 딸도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공부도 곧 잘하고 성격도 명랑하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잠시 집을 떠나 살고 있죠. 딸이 떠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지만 그런대로 아내와 둘이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레 또 인사 발령이 떨어졌네요. 중동 건설 현장 1년 파견.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해외 출장이야 숱하게 다녔지만 장기 파견은 내키지 않았죠. 아내 혼자 있는 집을 1년 내내 비워야 한다는 뜻이니 혼자 외롭게 지낼 아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딸이 집을 비우고부터 유독 허전해했는데 저까지 없으면 더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직에서 하는 일이니 거부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중동으로 1년 가게 됐어.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깜짝 놀라더군요. 1년? 그렇게 오래? 그 현장 총괄이래.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지. 내가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나. 제 말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몸 조심하고 다녀와.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서운한 기색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크게 반대하진 않더군요. 반대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잘 다녀오라고 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다가와 조심스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때 제 옆에 앉더니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할 말? 뭔데? 당신이 1년 동안 없으면 나 혼자 이 넓은 집에 있기 너무 쓸쓸할 것 같아. 애도 없고 당신도 없고 셋이 살던 집에 혼자 남으면 썰렁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고. 그 말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아내 혼자 1년 동안이나 넓은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되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죠. 제 반응을 본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 없는 기간 동안 친정에 가서 엄마 모시고 살면 어떨까? 장모님 댁에? 장모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쭉 장모님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내가 외동딸이라 달리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랬죠. 그래도 연로하신 데다 건강이 걱정되다 보니 늘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모님과 함께 있겠다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친정에 가서 장모님 모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내 외로움도 달래고 장모님도 봉양하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다. 안 그래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당신이 가서 같이 지내면 좋아하시겠다. 제 대답에 아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고 말고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도 혼자 지내는 것보단 100배다. 헌데 그날 밤 아내가 유난히 살갑게 굴더군요. 오랜만에 차 마시며 이런저런 담소도 많이 나눴습니다. 신혼 시절 추억, 딸 어릴 때 에피소드, 앞으로 퇴직하면 뭐하며 살까 하는 얘기들로 늦은 시간까지 떠들었어요. 오래 함께한 부부라 평소에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대화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말끝에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딱 1년만 잘 버텨. 돌아오면 우리 여행 가자. 당신이 TV 보며 가보고 싶다고 했던 맛집도 다 가보고. 그래,
약속한 거야? 당연하지. 그때까지 우리 둘 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자고. 그런 약속을 하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국날이 성큼 다가오자 아내가 바지런히 제 짐을 꾸려줬죠. 속옷부터 양말, 세면도구, 상비약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위장약도 넣었어. 당신 위 안 좋잖아. 외국에 나가서 탈라면 힘드니까 음식 조심하고. 알았어. 내가 뭐 해외 근무 하루 이틀인가? 걱정하지 마. 에이, 신입사원으로 혈기왕성할 때랑 지금이 같아? 당신도 이제 쉰이 코앞이야. 참, 그리고 이거. 아내가 작은 봉투를 건네길래 열어보니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딸 대학 입학식 때 사위랑 같이 찍은 건데 온 식구가 활짝 웃고 있었죠. 외로우면 이거 보라고. 그 말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남자가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가족 사진 한 장만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걸 보니 저도 영락없이 갱년기가 되어가는 것 같더군요. 출국하는 날은 공항까지 배웅 나온 아내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해. 1년 금방이니까 힘내고. 알았어. 1년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말고 일 잘하고 와. 나도 엄마 모시고 잘 지내고 있을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었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돼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점점 작아지는 땅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괜찮아. 1년이면 금방이지. 돌아오면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잘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한국을 떠나 중동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건설 현장이란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쉴 틈이 없어요. 온종일 뛰어다니고 일도 고되죠. 그래도 아내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 힘든 와중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영상통화였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매일 하긴 어려웠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죠. 화면으로 아내 얼굴을 보며 잘 지내는 걸 확인하면 마음속으로 걱정과 피로까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저는 우선 안부부터 챙겼어요. 여보, 밥은 먹었어? 아픈 데는 없지? 당신은? 또 귀찮다고 대충 먹은 거 아니지? 아내는 영상통화할 때마다 절 걱정했습니다. 밥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요. 저는 그런 아내의 걱정 겸 잔소리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니 귀찮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한 번도 장모님의 기척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계시면 한 번쯤은 말소리가 들리거나 화면에 지나가시거나 해야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아내 혼자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장모님 안부가 궁금해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좀 바꿔줄 수 있어?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어. 지금 주무시거든. 다음에 하자. 그래, 어쩔 수 없네. 다음엔 좀 일찍 연락하도록 할게. 그래서 다음 통화 때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장모님 안 주무시지?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 아, 방금 산책 나가셨어. 식사하시고 소화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도신다고. 지금? 해 떨어질 시간인데 장모님 혼자 나가시는 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동네에 잠깐 나가시는 건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장모님이 주무시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화장실에 계셔서 통화를 할 수가 없었죠.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시차가 있으니 장모님 생활 패턴과 제가 연락하는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여겼죠. 그렇게 출국하고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 일은 여전히 빡빡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맞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석 달쯤 되니까 몸도 예전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아내와 집 생각은 매일 나서 영상통화는 쉬지 않았어요. 화면으로나마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하루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저를 보면 반가워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얼굴이 더 많이 탄 것 같아. 피부에 안 좋아. 귀찮아도 내가 챙겨준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다면서 왜 자꾸 마르는 것 같지? 혹시 대충 둘러대는 거 아니야? 그 걱정 섞인 잔소리를 들으면 귀찮긴커녕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집에서 장모님의 흔적이 너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통화가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요. 한 집에 살면서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장모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매번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뭐하고 계셔? 그러면 아내는 석 달 내내 비슷한 답만 하더군요. 아, 지금 저녁 드시고 씻으러 가셨어. 오늘도 인사 못 드려? 잠깐 바꿔줄 수 없어? 피곤하신지 일찍 주무신다고 들어가셨어. 다음에 하자. 그렇게 늘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시간을 바꿔서 연락한 적도 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졸린 것도 참아가며 전화해봤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저녁 6시쯤이었죠. 그 시간이면 설마 주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장모님 깨어 계시지? 잠깐 얼굴 뵙고 싶으니까 바꿔줘.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머뭇거리더니 또 실망스러운 답을 했습니다. 아, 어쩌지? 옆집에서 놀러 오라고 해서 저녁 드시고 방금 마실 가셨어. 대체 장모님하고 통화 한번 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 건지. 그쯤 되니 부하가 닫힘 밀었습니다. 점점 답을 알 수 없는 의구심도 쌓여갔죠. 아니, 무릎도 안 좋으시다던 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시지? 산책에 마실에. 아니, 젊은 사람보다 집을 더 비우시잖아.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닐 거라고 저 자신을 설득하는 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확인하니 고향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도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친구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야, 정수야, 잘 지내지? 아직도 외국이야? 오랜만이다. 나야 일하느라 정신없지. 근데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하고 연락해봤지. 돈도 좋지만 몸 조심해라. 아 참, 근데 너 왜 그때 연락 안 했어? 전 뜬금없는 친구의 말에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죠. 어? 그때라니? 언제?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집사람이 몇 달 전에 장례식장 갔다가 옆 빈소에서 상복 입은 재수씨 봤다고 하던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야, 아니야. 사람 잘못 봤겠지. 우리 장모님 멀쩡하셔. 내가 매일 집사람이랑 통화하는데 뭐. 그래?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잘못 봤나? 이상하네. 분명히 확실하다고 했는데. 친구도 자기가 본 게 아니니 아주 확신하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 전화를 끊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장모님에 관한 얘기로만 꽉 찼어요.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더군요. 지난 석 달간 한 번도 장모님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이상했고요. 그날 밤 저는 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인사했죠.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늘도 일찍 주무시나? 오늘도 저녁 드시고 주무시지. 원래 어르신들은 초저녁 잠이 많다잖아. 장모님이랑 인사 한번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외국에 있는 거 알면 장모님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실 법도 한데 이상하네. 제 말에 아내가 잠깐 눈을 피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 찰나였어요.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엄마도 나이 드시니 총기가 예전 같진 않으신가 봐. 그 순간 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20년 넘게 같이 살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거짓말할 때 일부러 어색하게 웃는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장모님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웃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뭐 말 안 한 거 없어? 어? 그런 게 어딨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화면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굳는 게 보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웃었죠.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상태에서 더 말해봐야 화면으로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돌아가신 건가? 그럼 왜 집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했지? 혹시 일에 지장 생길까 봐?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돌아가신 건데 일 때문에 말을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칠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어요. 자꾸 친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상복 입은 제 아내를 봤다는 그 말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강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영상통화는 못 믿어. 분명히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몰래 아내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와야겠다고요.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내가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계를 보내고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어렵지 않게 허락이 떨어졌고 저는 서둘러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좌석을 예약하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이 찝찝한 느낌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 장모님이랑 그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사람의 직감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온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출국 전날 밤 아내한테 또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며칠 연락이 좀 뜸할 수도 있어. 중요한 공사에 들어가서 정신 없을 것 같거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천연덕스러운 제 말에 아내가 의심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알았어, 조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걸까? 그렇다면 무슨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그저 입술만 깨물었죠. 몰래 아내를 찾아가 무엇을 보게 될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친구 부인이 사람을 잘못 본 거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장모님은 멀쩡히 살아 계시고
아내는 아무 문제도 없이 효도하고 있었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려 택시를 잡아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 자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를 감시하러 가다니 심정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온 거 속 시원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서 일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죠. 저희 처갓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마련한 집인데 장모님이 이사가지 않고 혼자 계속 사셨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골목이 좁고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저는 처갓집에서 2블록 떨어진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허름한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잠을 자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만약 장모님이 정말 돌아가셨다면? 그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사실을 숨긴 거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모텔에서 나와 처갓집이 보이는 골목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골목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 벤치에 앉았어요. 거기서 처갓집 대문이 훤히 보였거든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한테 들킬까봐 최대한 조심한 거죠. 그런 제 꼴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절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헌데 오전 9시쯤 드디어 처갓집 대문이 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아내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 그대로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어요. 여전한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반갑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 옆에 누군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아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체격은 보통이었어요. 얼굴은 자세히 안 보였지만 언뜻 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2사람이 나란히 처갓집 대문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죠.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정숙하고 알뜰한 아내가 살림과 가족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둘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아내는 조수석에 탔죠. 그 차는 출국 전에 두고 간 제 차였는데 그 차를 정체 모를 남자가 마치 자기 차인 양 능숙하게 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흰색 승용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제가 운전기사에게 말하자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뭔가를 물으려 했지만 저는 정신이 없어 그 말에 하나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2사람이 들어간 곳은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도 주차장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아내와 남자를 지켜봤죠. 쇼핑몰 안에서 둘은 여기저기를 신나게 돌아다니더군요. 옷, 신발, 모자, 아내가 이것저것 고르면 그 남자가 입어보거나 신어봤어요. 언뜻 봐도 영락없이 사이 좋은 부부더군요.
그렇게 물건을 고르면 계산대에 선 아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물론 아내가 쓰고 있는 건 제 카드였어요. 제 월급 통장에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카드로 남자의 물건을 사주고 결제하고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이지? 저 여자가 대낮에 나는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내 차를 맡기고 팔짱 끼고 내 돈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야? 맘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그 남자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알아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남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저런 관계였는지,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전부 확실하게 알아야 했죠. 얼마 후 쇼핑을 마친 둘은 다시 차를 타고 처갓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멀리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손만 떨리더니 곧이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죽어라 일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쇼핑하고 제가 피땀 흘려 벌어주는 돈으로 다른 남자의 옷이나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배신감에 치도 떨렸죠. 중년 남자가 모텔방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혼자 울었네요. 저를 그런 꼴로 만든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전날 두 사람을 마주친 그곳에서 처갓집을 지켜봤어요. 분명히 그날도 이 인간들이 나타날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또 그 둘이 함께 나왔어요. 이번엔 그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기대더군요. 눈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그날 둘은 부동산에 들어가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나오는 남자의 손에 뭔가 서류 같은 게 들려있더군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처갓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거실 창문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그 집에서 먹고 잠이 함께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이 사시던 친정에 상간남을 끌어들여 함께 살고 있는 모습에 구역질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동안 장모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대체 저 남자는 뭐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내가 평생 믿고 살던 여자가 맞는 거야? 그날 저는 남자의 정체를 더 정확히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흥신소의 힘을 빌리기로 했죠. 검색해보니 많은 업체가 나왔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 다급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저 남자 신상 탈탈 털어 뭐하는 인간인지 꼭 좀 밝혀주세요. 제가 금액을 원 없이 준다고 하자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왔어요.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흥신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최태호라는 40대 남자예요. 최태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흥신소 직원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었죠. 근데 이 사람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2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사기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우리 집사람이... 저기 이 남자가 사모님과 과거 결혼 전에 만나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예전에 사귀던 사이? 근데 왜 헤어진 건가요? 그게 저 남자의 전과 중 하나가 바로 사모님의 어머님이 결혼 사기로 저 남자를 신고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우리 장모님이요? 네. 실은 저 남자 사기죄가 2번 다 결혼 사기 관련이었어요. 여자들한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잠수를 탄 거죠.
그런데 그때 고객님의 장모님이 피해를 신고했고 그 일로 저 남자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예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흥신소 직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일단 급하게 알아낸 정황까지만 말씀드렸어요. 나머진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보스는 말씀하신 것보다 더 넉넉하게 드릴 테니 가능한 한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야? 자기한테 결혼 사기쳐서 헤어진 남자를 또 만나서 처갓집에 끌어들여 살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 놀랄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연락하려고 해도 통화할 수 없었던 장모님은 정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흥신소에서 알아본 결과 친구의 부인이 본 게 맞았던 거죠. 제가 중동으로 떠나고 얼마 안 돼 고혈압이 있던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고 아내가 조용히 장례를 치렀지만 그 사실을 저와 딸한테 숨긴 거였죠.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친정으로 남자를 끌어들일 작정을 했는데 정작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친정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거짓말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장모님을 모시며 처가에 있겠다고 해야 저한테 들키지 않고 편하게 처가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장모님의 죽음까지 숨긴 거죠. 아내는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을 속이고 돌아가신 장모님까지 팔아 옛 남자와 놀아난 겁니다.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자식까지 낳고 산 결혼 생활의 결말이라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남자랑 쇼핑하고 내 차를 몰고 다니고 장모님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낡은 모텔방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릴지 경찰을 부를지 아니면 어차피 아내와는 끝난 사이라 생각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서 이혼 서류를 보낼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을 부정당하고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두 인간이 그동안 무슨 짓을 벌이고 살았는지 끝까지 밝혀내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며칠 전 부동산에 드나들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퍼뜩 떠올랐죠.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두고 봐라. 내가 오늘의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리고 흥신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생각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두 사람이 부동산에 드나드는 걸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뭘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다른 일 미뤄두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다급하게 부탁하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흥신소 직원이 한층 더 무거운 목소리로 연락해 왔더군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네? 놀라다뇨. 뭔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일단 두 사람이 다녀갔다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본 결과 현재 그 집에 명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고 갔다고 하더군요. 명의 이전이요? 누구 앞으로요? 최태우 그 남자 앞으로요. 사모님이 상속받은 집을 최태우한테 증여하려는 것 같더군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장모님 집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자에게 눈이 멀어 장모님이 평생 사시던 집을 사기 전과자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니. 돌아가신 장모님이 얼마나 원통하실지 제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그때 흥신소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어요? 그 남자 현재 채무가 상당합니다. 카드 빚에 사채까지 합쳐서 거의 2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빚 중 상당 부분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변제되고 있어요. 몇 달 사이에요? 네,
그 상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사모님이 1억 이상을 대신 변제하신 것 같던데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그 남자 빚까지 갚아줬다는 말입니까?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죽어라 일해서 보내준 돈으로 아내가 그 사기꾼의 빚까지 갚아주고 있던 겁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최태호 이 사람 현재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여자랑 아이라뇨? 그럼 유부남이란 말입니까? 뭐 호적상으로는 혼자지만 사실혼 관계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랑 아이도 낳은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애가 학교 입학을 앞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 학교 가기 전에 빚을 청산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생활 정리해서 호적에 올리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그 여자랑 살던 집에는 사채업자들이 자꾸 찾아오니 사모님한테 빌붙어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 집사람은요? 집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시니 이렇게 빚도 갚아주고 집 명의까지 넘기려고 한 게 아닐까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 남잔 처음부터 아내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옛 여자를 찾아내 접근해서 빚 갚아달라 하고 상속받은 집도 빼앗고 다 털어먹으면 버릴 속셈이었던 거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남자한테 홀딱 빠져서 남편 돈과 친정 재산까지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최태호는 처음부터 저희 아내를 호구로 찍은 거였어요. 옛 연인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남편 해외 간 틈을 타서 돈과 재산을 빼먹고 다 털어먹으면 다른 여자한테 갈 작정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모든 걸 바치고 있었죠. 도저히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져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모든 악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처갓집 명의를 이전하려고 알아봤던 정황 증거와 제 월급 통장의 돈으로 남자의 대출을 변제해준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의 사실혼 사실을 밝혀줄 아이와 여자의 사진을 확보했죠. 그리고 혹시 몰라 장모님 사망 신고서까지 준비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장례를 치르고 남자와 숨어 산 증거도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이혼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문제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확실하니까요. 배우자가 그동안 벌어온 돈을 상간남에게 써온 정황이 확실하니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실 것 같네요. 이 남자는요? 이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고객님을 속인 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인분을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있으니까 부인분이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남자가 사실은 처자식까지 있는 걸 알면 고소할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완전히 속은 걸 알면 절망하겠죠. 저는 변호사 말대로 제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을 모두 거래 정지시켰어요. 아내와 상간남의 돈줄을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처갓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대문이 훤히 열려 있더라고요. 작은 마당에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TV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뚫고 남자와 여자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이를 갈며 현관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러자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던 아내와 상간남, 특히 저를 본 아내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출장 중인 거 아니었어?
남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두 인간을 번갈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아니,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겠어. 아주 잘 지낸 것 같으니까. 아내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지만 전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나도 눈이 있다고. 그런데 장모님은 어디 계셔? 사위가 석 달이 넘게 안 보여도 인사 한번 하기 힘든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냐고? 여보, 엄마는... 왜? 오늘도 벌써 주무셔? 아니면 산책 나가셨나? 목욕 중이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행 중이셔. 친구들하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아내에게 실망해 그동안 참아온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여행이야? 어디로 여행 가셨니? 그 여행에서 돌아오시긴 하는 거야? 제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말을 못해? 또 뻔뻔하게 거짓말 해보시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자랑 놀아나고 싶어 자기 부모 돌아가신 것도 쉬쉬해? 네가 인간이야? 내가 그동안 너 같은 정신 나간 여자를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았다는 게 끔찍하다. 저의 거침없는 외침에 아내가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일하는 자기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웃기지 마! 내가 언제까지 속아줄 줄 알았어? 너 저 남자 언제 다시 만난 거야? 지금까지 내 눈 속이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나온 거냐고!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시 출장 가기 딱 한 달 전에 만났어. 시내 나갔다가 우연히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태호 씨가 아직도 혼자라는 거 듣고. 역시 멍청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 다시 만나서 깨소금 볶으며 살림 차리니 좋니? 너 내가 알던 여자 맞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장모님 모신다고 했어? 하지만 아내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처음엔 정말 혈압 있는 엄마 모시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때만 해도 태호 씨하고는 가끔 만나서 밥만 먹고 술 한잔 하던 사이일 뿐이었어. 근데 당신 출장 가고 내가 여기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그때 태호 씨가 사업이 망해서 빚지고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한 게 생각나서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모든 결론은 같아. 넌 남자한테 빠져서 둘이 이 집 차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친정엄마 죽음도 숨긴 거야. 그것도 저런 사기꾼 자식한테 빠져서! 헌데 그런 제 말에 아내의 눈빛이 변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그래? 태호 씨 사기꾼 아니야. 태호 씨는 돈 달라고 한 적 없었어. 내가 좋아서 준 거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오해하는 바람에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신고해서 범죄자로 만든 거라니까? 그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대. 지금 태호 씨 인생이 이렇게 된 데는 나랑 엄마 탓도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뭐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 속이면서 살려고 그랬니? 딱 1년만. 예전에 엄마 때문에 억울하게 헤어졌으니까 당신 오기 전까지만 살다가 돌아가려고 했어. 근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뭐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 남자랑 1년을 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돌아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래, 난 항상 가정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러게 그 먼 곳까지 갔으면 조용히 돈이나 벌 것이지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야? 가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을 때도 있다는 거 몰라? 누가 좋은데? 내가 먼 타국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 보내면 그 돈으로 저 남자 빚이나 갚아주는 걸 몰랐어야 한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정말 내가 알던 여자가 맞니?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긴 말 필요 없으니 네가 직접 현실을 확인해.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상간남이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어 살펴보다 대번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 씨?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입에 지퍼를 채운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상간남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가 계속 남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야, 태호 씨? 이 여자랑 얘는 누구야? 상간남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제가 남자를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는 사람? 당신은 그냥 아는 여자랑 애까지 낳아? 설마 당신 애까지 부정하진 않겠지? 이 여자 당신이랑 10년 가까이 산 사실혼 부인이잖아. 상간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눈에는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태호 씨, 이게 사실이야? 애가 있었어?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요. 하지만 저한텐 더 이상 그 여자의 눈물이 가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뭘 잘못 알고... 하지만 전 손바닥을 펼쳐 그런 아내의 말을 막았어요. 됐어.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 듣고 싶은 말도 없고. 전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내가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월급에서 빼돌린 돈, 그건 부부 공동재산이야. 재산 분할 때 다 정산할 거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받을 거 거의 없을 거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 닥쳐! 네가 한 짓을 다 줄줄이 읊어줘야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잊은 거야? 제 기세에 밀린 아내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의 상간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신!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사기 전과 이범에 결혼 사기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라며? 이 집 명의 이전 받아서 팔아먹고 저 여자 버리고 내 언니한테 갈 생각이었지? 하지만 남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 증거?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채무 상환 내역 여기 다 있어. 내 카드로 신나게 옷 사고 즐긴 것도 다 있다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 물어본 거 증인도 있어.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자료들 다 경찰에 넘길 거야.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신 인생은 엉망이 되겠지. 내가 상간 소송도 할 거니까 긴장해야 할 거야. 남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 뭐라고 반박을 못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그 얼굴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한때는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연락해. 괜히 시간 끌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서로 기운 빼지 말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렸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극히 불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자에게 퍼준 돈도 재산 분할에서 정산됐어요. 결국 거의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장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을 내연남에게 넘기지 않은 게 천운인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처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집에서 혼자 사는 삶이 행복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과 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딸아이에게도 외면당했거든요. 저 못지않게 자기 엄마를 믿고 살았던 딸아이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엄마, 난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람나서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숨기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머니가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얼마나 외롭게 돌아가셨겠어.
난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 딸아이를 보며 전처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후회에도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전처는 저와 딸아이에게 외면당한 것도 모자라 믿었던 내연남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며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저와는 인연 끊어진 사람이라 여기며 술독에 빠지든 간장독에 빠지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간남은 더 비참한 꼴이 됐죠. 제가 넘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내가 상간남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결혼 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내를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돈 뜯어먹은 건도 추가로 신고당하며 결국 이번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진 자세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딸아이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장모님이 남겨주신 집의 유지비와 세금을 감당하기가 버거워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딸은 연락을 받지도 만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전처가 계속 연락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며 매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마트에 취직했다는 말도 얼핏 들은 것 같네요. 이혼 법정에서 전처에게 외도에 관해 묻는 변호사에게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웠어요. 남편은 매일 늦고 애도 다 커서 자기 길 찾아 떠나니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시절 추억을 같이 나눈 남자가 나타나니 흔들렸어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마음속에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품고 사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아내는 항상 완벽한 현모양처인 척 불평도 원망도 없이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라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네요. 하지만 참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고 차라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줬다면 어땠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도 아내를 외롭게 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롭다고 다 바람을 피우면 세상에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러니 부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저희 부부처럼 괜찮은 척 속마음을 감추지만 말고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며 온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끄러운 저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